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객체지향 설계 원칙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객체지향 설계 원칙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죠. 솔리드예요. 그래서 솔리드라는 게 뭐다?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5가지 원칙에 만 앞글자만 따서 솔리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이 솔리드 디자인 프린서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SOLID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솔리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다? 여기 잘 보시면 클린 코드로 유명한 로버트 마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좋은 객체지향 설계의 5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가지는 어떻게? SRP, OCP, LSP, ISP, DIP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단일 책임 원칙, 개방 폐쇄 원칙, 리스크포 치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의존 관계, 역전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내용 중에 정답은 이제 ISP예요. 왜 ISP인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객체지향에 대해서 같이 다 살펴보고 이 설계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다음에 이래서 이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구나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SRP부터 살펴보면 SRP 뭐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예요. 뭐? 하나의 책임이라고 했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설계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메서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클래스 안에다가 다양한 걸 넣을 건지. 그래서 이제 어떤 클래스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책임을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responsibility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자동차 클래스가 하나가 있네요. 여기 다중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이 자동차 클래스를 잘 보게 되면 시동을 건다라는 어떤 게 있죠? 메서드가 있어요. 그 메서드가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저가형 그리고 고급형 이런 게 있네요. 저가형과 고급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if else 문으로 해줬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형, 고급형 그때마다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다? 우리가 시동을 거는데 이 저가형하고 고급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시동을 거는 거에 대해서 저가형과 고급형 즉 2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 저가형, 자동차 고급형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줘야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가 저가형과 고급형 2가지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옆에 보시면 단일 책임으로 바꿔줬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가 저가형 자동차 그리고 고급형 자동차로 이렇게 나눠져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명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가형 자동차, 고급형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동을 건다는 건 똑같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각 타입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동을 건다? 여기서 보면 어차피 고급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타입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클래스를 구분지었다라는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단일 책임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책임의 원칙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OCP를 보도록 하죠. OCP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는 확장에는 개방되어야 하지만, 확장에 개방, 하지만 뭐예요? 변경에는 폐쇄되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즉 소프트웨어 엔티티, 즉 패키지, 클래스, 모듈,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야?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변경에 대해서는 폐쇄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OCP에 대한 예제는 이렇게 봤어요.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이죠. 어떤 쪽은 오픈 되어야 되고 어떤 쪽은 클로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JDBC 인터페이스를 하면 다양한 우리가 JDBC 드라이버, JDBC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때 다양한 DBMS를 쓸 수가 있죠. 오라클이라든가 MySQL, MSSQL, PSQL 되게 많은 우리 DBMS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점점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JDBC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DB의 확장에는 열려있고, 즉 더 많은 DBMS를 사용할 수가 있고, JDBC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변화에는 닫혀있다. 즉 JDBC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드라이버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만 우리가 확장에는 개방되고 변경에는 폐쇄되는 OCP 원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LSP를 보도록 하죠. LSP 우리가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서브 타입 뭐예요? 이게 서브 타입은 언제나 자신의 기반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LSP를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치환 가능, 치환 불가 이렇게 써 있죠. 즉 자동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휘발유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기능.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는 자동차가 맞죠. 전기 자동차도 자동차가 맞죠.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전기로 가냐, 이제 휘발유를 넣어서 가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인데 그 위에가 말이에요. 말을 타다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는 했지만 이 자동차가 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불가라고 해서 LSP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 되는구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답인 ISP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ISP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누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ISP라고 하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ISP 위반이 됐다. 왜 위반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위에서 예제에 우리가 자동차가 있었고 저가형, 고급형으로 잘 나눠졌었죠. 단일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 속도를 올린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게 자동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떤 게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라는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속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도 어떻게? 저가형 자동차에게 필요 없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 가져왔다.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고급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동차가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ISP 위반이 이쪽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저가형 자동차일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ISP 적용한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거, 고급형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기능을 구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각 기능들을 정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시동, 속도, 드라이브 모드 해서 각 기능들이 있고 필요한 기능을 가져다가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 ISP 위반했을 때처럼 어떻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ISP 적용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SP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IP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DIP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해야 된다? 추상적인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된다. 추상적이다 라고 했죠.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 공부하다 보면 추상 클래스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 클래스가 잘 겹치지 않고 각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큰 프로젝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에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잘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차원 모듈은 저차원 모듈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두 모듈 모두 다른 추상화된 것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했죠. 추상화된 것에 의존해야 된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DIP 디펜던시죠. 그쵸? 의존하는 거예요. 같이 보죠. 여기 보면 자동차와 스노우 타이어가 있어요. 자동차는 어디에 된다? 스노우 타이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타이어가 아니라 스노우 타이어죠. 그럼 이 자동차는 스노우 타이어만 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일반 타이어라든가 광폭 타이어라든가 다양한 타이어에다가 이제 그거를 자동차에다가 장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당 의존 관계를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구체적인 스노우 타이어에 의존하던 것을 추상적인 타이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스노우 타이어, 일반 타이어, 광폭 타이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타이어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필요한 거를 가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하면 스노우 타이어, 일반 타이어가 필요하면 일반 타이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 ISP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객체 설계 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분리함으로써 여기서 보면 인터페이스 분리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 이게 뭐였어요? ISP였죠.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 즉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존한다? 의존한다라는 말이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발생하면 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들어줬네요. 예를 들어 복합기에 대한 객체가 있고 프린터, 복사기, 팩스 이런 기능들이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때
각 메서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A, B, C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A는 프린터, B는 복사기, C는 팩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예요. 각각을 사용하고 있죠. 그때 프린터 기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A는 뭘 해야 된다? 복사기나 팩스의 메서드로 로직이 바뀌었어요. 복사기나 팩스 메서드의 로직이 변해도 뭘 해야 된다? 프린터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각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A, 우리가 B, C가 있는데 여기서 얘는 프린터, 얘는 복사기, 얘는 팩스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복사기나 팩스의 로직이 변경됐다고 했죠. 그래서 복사기나 팩스 이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도 이 A한테는 영향이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ISP가 정답입니다.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냥 글로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솔리드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를 기억해둬야 되고 그리고 SRP, OCP, LSP, ISP, DIP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 이 단어라도 한번 잘 보면서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클린 코드로 유명한 로버트 마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뭐가 나올 수 있다?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이라는 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공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바 코드네요. 자바 코드 실행 결과를 쓰세요 라고 했죠. 요번에 이 자바 코드를 보니까 이거는 스위치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구나 라는 거네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스위치가 뭐죠?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우리 전등 스위치 같은 거죠.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키고자 하는 거, 끄고자 하는 게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정해지게 되죠. 그게 여기에 어떤 정수값으로 보통 들어가게 되죠. 그 정수값에 대해서 각 케이스에 맞는 걸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 else문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문을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풀어보셨던 분들은 정답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 8일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를 이제 이클립스라는 ID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넣고 실제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N은 3, K는 1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K를 1로 해놨어요. 그랬을 때 N이 3이니까 어디로 간다? 우리가 케이스 3번까지는 가겠죠. 왜? 1번은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은 맞으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죠? 노 브레이크라고 써놨죠. 즉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케이스를 보지 않아요. 브레이크만 찾아요.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모두 실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K는 1이었죠. 그랬는데 요번에 이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때 그러면 K는 다시 0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이 라인에서 어떻게 되죠? 뿔은 3 했죠. 그쵸? 그래서 다시 3이 됐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마는 10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빼기 7이 됐겠죠. 그쵸? 마이너스 7. 거기에서 마이너스 이 디폴트까지 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의 문법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5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죠. 근데 5점을 누군가는 쉽게 맞추고 누군가는 잘 모르면 이런 것도 틀리게 돼서 합격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니까 꼭 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연 그러면 브레이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라는 거죠. 여기에서 있을 때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과연 답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똑같이 n은 3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k는 똑같이 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뿔은 3 했죠. 그래서 3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만났어요? 여기 보면 브레이크를 만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지금 보면 K는 3이죠. 그래서 이게 3이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케이스 5번에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답이 각각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케이스 5번까지 했을 때 아까 마이너스 7이었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7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게 케이스 3번에서 0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케이스 4번에서 3이 됐고 케이스 5번에서 마이너스 7이 됐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했으니까 빠져나오고 그 마이너스 7이란 값이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풀어볼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코드를 가지고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할 때 꼭 코드를 치고 아니면 코드를 수정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걸 내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제 고객님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은 거의 다 맞습니다. 비전공자들도 하나하나 천천히 잘 배우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웠을 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 뭐 포인터 문제라든가 구조체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 언어 코드네요. C 언어 코드인데 우리가 이런 구조체가 있구나. 그럼 구조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구조체까지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포인터는 더블 포인터, 배열은 2차원 배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잘 나오고 C 언어는 자바와 함께 3문제 또는 2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점점 이제 23년도부터는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20년도부터 프로그래밍 문제가 증가하다가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제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어봤을 때 정답은 2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2냐? 일단
구조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답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구조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조체에서 어떻게 했죠? 스튜던트하고 넘버 그레이드가 있죠. 그 학생의 이제 학번이 있고 그리고 그레이드 뭐죠? 등급이죠. 뭐 이제 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은 이 넘버와 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st2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거죠. 이러한 형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i는 0으로 해서 이렇게 while로 하면서 이 구조체의 정보를 채워준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i는 0이니까 이런 식으로 2보다 작으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했을 때 이제 0, 1 0,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뿔뿔 대고 1, 2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st0에는 0과 1, st1에는 1과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라? st0의 넘버, st1의 그레이드를 더해서 %d로 출력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st0의 넘버인 0값과 st1의 그레이드인 2값을 우리가 더해서 출력하라고 하니까 답이 2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조체를 이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구조체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체는 자바를 배워보신 분이면 이제 이거 클래스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클래스는 어떤 설계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조체도 얘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우리가 구조체는 당연히 학생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변수 아니면 배열 정도를 썼었죠. 근데 여러 개의 배열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구조체가 필요한데 학생의 아이디 그리고 학생의 이름 그리고 학생의 등급 학생의 성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반 학생의 정보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파일 입출력으로 이걸 받아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조에 맞도록 뭘 해준다? 구조체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의미상 관계가 있는 항목을 그룹으로 묶어 표현한 자료형이에요.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했다. 의미상 관계가 있는 거. 그래서 클래스가 아까 자동차, 즉 카라고 하면 자동차에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학생에 관계에 있는 정보들, 즉 속성값들이 그룹으로 묶여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조체는 인트와 캐릭터와 같이 변수의 모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이는 인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 자료형이고 구조체는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는 사용자 자료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조화 시켜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자 자료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add라는 함수 아니면 abs 이런 함수들도 우리가 매스 라이브러리를 들어가 보면 다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도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렇죠. 자료형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조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럼 구조체 자료형의 정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료형, 즉 변수의 모양을 정의하는 것이죠. 선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클래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속성이 있고 그리고 메서드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거는 구조체다라고 여기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일반적인 구조체 정의는 이렇게 해서 구조체 자료형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스튜던트가 됐죠. 그렇죠? 멤버 자료형 그리고 멤버 자료형 거기에 대해서 멤버 변수들을 써주게 되는 거죠. 변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은 뭐 인트, 캐릭터, 더블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변수뿐만 아니라 변수들을 모아놓은 같은 타입의 변수를 모아놓은 이런 배열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스튜던트라는 하나의 구조체 안에 이 많은 것들이 이런 하나의 틀로 들어간다. 클래스와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구조체는 상속이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클래스와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C 언어는 객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체는 꼭 알아둬야 되고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구조체에서 이러한 포인터와 함께 같이 썼을 때 이러한 우리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도 꼭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호스트 주소가 223, 223점, 13점, 234점, 132이고 서브넷 마스크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뭐냐라고 첫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네트워크 주소가 뭔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에서 사용 가능한 호스트 주소와 이제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몇 개인지를 찾아라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즉 사용 가능한 호스트 주소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이걸 잘 푸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따라하면서 서브넷 마스크가 이런 거고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풀었을 테니까 정답은 1번은 128, 2번은 62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IP 주소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P 주소는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IPv4인 경우에 192.168.123.132라고 했죠. 이거는 10진수예요. 10진수. 그런데 우리는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죠. 컴퓨터는. 그래서 이진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몇 비트다? 8비트예요. 8비트. 그래서 2의 8승. 이게 256이죠. 그런데 우리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총 뭐다? 255까지 표현해서 맥시멈이 255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IP 주소에 이런 숫자 값들은 알고 보면 이진수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비트씩 4개를 가지고 있어서 몇 비트? 32비트인 거고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ID라고 하고 여기서 이게 호스트 I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얘가 호스트 ID인 이유는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2525라고 해서 전부 1이라고 했을 때 이 서브넷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걸 같이 연결을 하면 서브넷 기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32.
그대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왜? IP 주소를 우리가 언제나 보면 이 서브넷이라는 게 꼭 붙어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우리가 CMD 창에다가 ipconfig라고 한번 쳐서 확인해 보세요. 이 IP 주소 여기서 요번에는 103.9.32.146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서브넷 마스크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AND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3은 그대로 나오고 9도 그대로 나오고 32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6이라는 값이 있죠. 그거는 0이니까 그대로 AND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103.9.32.146이라고 하고 이 CIDR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브넷 마스크의 1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CIDR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시 24, 25, 26 이런 것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T스토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는 사전지식이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했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해서 쭉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총 8비트이고 이 8비트에 대해서 각 자릿수마다 2의 0승, 2의 1승 우리가 10진수라고 해서 122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이렇게 됐기 때문에 112 이렇게 해서 122죠. 12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 자릿수가 10진수이면 10, 2진수이면 2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곱.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IP 주소를 223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 13, 그죠? 13이죠. 그리고 234, 132 이렇게 만들어서 IP 주소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255.25.192죠. 192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192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는 이게 24였는데 여기서 두 개가 추가돼서 이건 26이 되겠죠? 이게 2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전 강의에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2년 이게 2회인데 3회에서도 서브넷 마스크를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고정식 그리고 가변식 이런 분할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좀 친절하게 여기 있는 정보 그렇죠? 그리고 이 서브넷 마스크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진수만 사용을 한 거예요. 이진수만. 잘 안 보이네요. 핑크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진수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AND 연산을 해준 거죠. 그럼 AND 연산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1일 때만 1인 거죠. 즉 여기에 1이 있는 것만 1이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연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쭉 연결을 했기 때문에 2, 2, 3, 여기서 1, 3, 2, 3, 4. 그리고 여기서 1, 2,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128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브넷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서브넷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두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00, 01, 10, 1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각각이 4등분이 됐기 때문에 0부터 63, 64부터 127, 128부터 192, 193부터 255 이런 형태로 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각각이 64개씩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주소는 아까 구했죠? 128이 되는 거예요. 128 요거. 그런데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이라고 했죠. 네트워크 주소는 첫 번째 주소를 이야기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마지막 주소를 이야기해요. 각 서브넷에 첫 번째 주소, 즉 0000으로 한 거, 그리고 호스트 주소가 1111인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네트워크 주소,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이다? 우리가 62개이다 라는 거예요. 왜? 총 다 64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뺐으니까 2개. 그래서 뭐다? 62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주소는 이 호스트가 전부 0인 거,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호스트 아이디가 전부 1인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호스트는 어디예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서브넷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다? 네트워크 주소예요.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주소다.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서브넷이다. 서브넷에 뭐다? 이제 호스트 아이디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주소이고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개를 뺀 나머지 62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호스트 주소.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엑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봤어요.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조금 더 돌려보면서 여러 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고,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테스팅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무슨 테스트, 테스팅 기법이라는 게 있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정답을 아실 수 있겠죠. 정답은 베타 그리고 알파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지금 인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뭘 봤죠? 요구사항을 봤죠. 그 요구사항을 다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자들이 구현을 해요. 구현 단계가 다 끝나면 이제부터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단위 테스트를 하고 단위를 조금씩 이렇게 뭉쳐서 통합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통합 테스트가 다 끝나면 전체인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수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인수 테스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단위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모듈 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테스트다 이렇게. 즉
중요한 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여기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들을 잘 만족하는지를 각 단위별로 테스트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모듈 결합. 점점 단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오류를 검사한다. 이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테스트는 우리가 통합 테스트가 다 끝났죠. 그래서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장애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났다 하면 바로 출시하면 되나요?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수 테스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인수 테스트는 최종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하고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한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테스트는 제품 출시 전 최종 테스트로 이 최종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인수 테스트구나 이거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환경에서 뭐가 없이? 여기 개발자 없이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테스트 방법 비체계적 그리고 사용자가 오류 정보를 수집하여 개발자에게 보내면 개발자가 취합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타 테스트를 잘 살펴보면 공개적으로 비체계적으로 하고 결함을 찾고 결함을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카카오톡 PC 버전 베타 테스터 모집 이런 식으로 해서 베타 테스터 즉 출시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도 내가 원하는 게임이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베타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미리 몇 개 안 되는 캐릭터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는 밸런스가 안 좋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테스트인 베타 테스트인 거죠. 그리고 알파 테스트는 뭐냐?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환경이에요. 대신에 통제된 상태로 체계적으로 개발자와 함께 수행하는 방법. 뭐다? 체계적.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된 내부 사용자. 이 내부 사용자예요. 외부 사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개발자가 모니터링한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게임 회사다. 그럼 게임을 다 테스트를 한다. 카카오톡 개발팀이다. 그럼 카카오톡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출시하기 전에 사용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컴플레인이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 되는지를 우리가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